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길병원에서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재한 교수입니다. 오늘은 내 무릎 제대로 알기 그 여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관절염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월요일 날은 외래가 있으니까요. 목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외래도 뭐 중간에 회의 있으면 또 회의 갔다 와서 또 오전에 외래가 또 많이 남으셔 가지고 일 끝나고 와서 다시 또 외래를 받거든요. 예. 그 얘기 또 잊어버릴까 봐 해야 되겠다. 그 제가 외래 볼 때 가운 잘 안 입어요. 가운 잘 안 입어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가운 안 입고 있냐고." 가운은 옆에다 벗어 놓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근데 제가 인제 방송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좀 체격이 큽니다. 한 100 킬로도 넘고 키도 한 80 정도가 좀 넘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도 쪼끔 이렇게 좀 낮아요. 제가 목소리가 낮아서 이게 등치도 크고 목소리도 낮고 그러기 때문에 좀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기들 같은 경우는 또 가운 보면 울고 그럴까 봐 사실은 제가 가운을 안 입고 근무를 하고 진료를 보고 있고, 가운을 뭐 안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대신에 우리가 소독하거나 뭐 그럴 때만 좀 보호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운 안 입는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시고, 그런 체격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할 건데, 요번에 여섯 번째 시간으로요. "관절염에도 단계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관절염 단계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뭐 가면은 환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서 "1 기예요? 뭐 2 기예요? 몇 기예요? 말기예요?" 뭐 이런 말들 진짜 많이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제 암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요. 보통 대부분의 단계들을 정할 때는 무슨 6 가지를 정하기도 하고 뭐 8 가지를 정하기도 하고 10 가지를 정하기도 하고 5 가지를 정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은 이 4 라는 숫자에 굉장히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쿼터 그러면 4분의 1 막 이런 것들이니까, 동양에서도 보면 4가 완성체인 것들이 있잖아요. 4, 8 뭐 이런 것들이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4 단계로 나누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암도 보면 1 기, 2 기, 3 기, 4 기가 있는 것처럼 관절염도 뭐 여러 가지가 단계들이 있기는 한데, 아주 대표적으로 켈그랜 그레이드라고, 켈그랜 로렌스 그레이드라고 해 가지고 엑스레이로 판단하는 거가 일단 4 단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저 4 단계예요. 말기예요." 뭐 아니면은 "초기예요." 뭐 이런 말들 진짜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통 4 단계로 나누는데, 우리 엑스레이를 한번 살펴보면 이따가 다리 모양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보면은 1 단계 같은 경우는 요쪽이 바깥쪽이에요. 바깥쪽은 이렇게 넓게 떨어져 있잖아요, 위하고 아래가. 이 안쪽도 원래는 이렇게 위하고 아래가 넓게 떨어져 있는 거가 1 단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 학문적으로는 25% 이하가 감소됐다 뭐 그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원래가 몇 퍼센트인지 잘 모르니까 살짝 이렇게 줄어든 느낌이 있으면 2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훨씬 더 좁아져 있잖아요. 보면 반대편에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많이 줄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50% 이하가 줄어져 있으면 3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뼈가 거의 닿든지 완전히 닿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닳아 가지고 겹치든지 하면은 이것을 4 단계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은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뭐 아니면 1 기, 2 기, 3 기, 4기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요, 연속적인 변화예요. 제가 뭐라 그래서 항상 관절염의 치료도 그렇고 우리가 관절염에 접근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노화의 일환인 거예요, 관절염이라는 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으니까 관절염은 연속적인 변화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1 기, 2 기, 3 기, 4 기가 왜 나름대로 중요하냐면, 3 기가 됐던 애가 다시 2 기가 되는 경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 기에서 2 기, 3 기, 4 기로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이지,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시 돌아가는 거가 어떻게 보면 역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상당히 뭐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철학적으로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전력은 관절염은 이렇게 연속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주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괴사 같은 것들이 생기면 관절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제가 2010년도, 11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이렇게 연마다 이렇게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 가잖아요. 이런 사진들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어느 순간에 띵 나타나 가지고 한번 딱 찍고서는 당신은 뭐니까 뭡니다. 이런 것들보다는요.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진행 과정을 보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왜 단계를 나눌까요? 그래 가지고 왜 이렇게 서로 복잡하게 할까요? 근데 우리가 단계를 나누는 거는 이제 의사들끼리 아니면 의사와 환자끼리, 의사와 간호사끼리 이런 의사소통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는 이 한국말을 하고 우리 PD 선생님은 갑자기 나타나셔 가지고 뭐 저 아랍말을 하시고, 우리 뭐 여기 뭐 다른 PD 선생님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뭐 아프리카 말을 제시했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말이라는 말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고, 그거를 또 인제 전달을 하는 경우에는 제가 한글로 이렇게 써서 전달을 하면 의사소통이 되듯이, 우리가 관절염이 이렇게 있었을 때 아니면은 무슨 골절이 있었을 때 못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 요렇게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단계를 나눠야지 의사들끼리 환자한테도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예를 들면 그런 건 거예요. "관절염이 얼마나 심한가요?" 그러면 "엄청 심한 관절염입니다. 엄청 약한 관절염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의사들끼리도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 저한테 보고할 때 "그 환자는 3 기의 관절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대충 그러면은 그 관절 간격이 50% 이하로 줄어져 있겠구나. 4 기의 관절염입니다. 그러면은 뼈가 뼈끼리 맞닿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그냥 "심한 관절염입니다." 그러면 알 수 없는 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진단을 구분을 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당신은 이렇게 A 그룹, B 그룹, C 그룹이라고 이렇게 나눠 주는 거예요. 그런 나눠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 1 기라고 하는 거, 2 기라고 하는 거, 3 기라고 하는 거, 4 기라는 꼭 같은 치료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충 1기 때는 이런 치료를 하고 있고 4기 때는 이런 치료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 기인 경우에 거기다 대고서 수술합시다. 그러면은 그거 쪼끔 이상한 거예요. 그죠? 1 기는 대부분은 수술을 안 하는 질환이고 4기 같은 경우는 수술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고, 그러면 4 기면 무조건 수술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4 기면은 수술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는데 1 기면은 수술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겠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후를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4 기면은 예후가 안 좋겠구나. 저 사람은 무진장 아프겠구나. 향후에도 좋아질 가능성은 좀 적겠구나. 근데 1기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이 열심히 뭐만 하면 좋아질 수 있겠는데 나중에도 뭐 아프다고는 안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후를. 그래서 고런 용도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인제 우리가 단계를 딱 나눠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에 이 생각이 고정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환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몇 기예요?" 그러면 "4 기입니다." 그러면 "4 기면 수술해야 되나요?" "아니 안 해도 됩니다." 4 기면 왜 수술을 안 합니까? 근데 저도 4 기고 저 사람도 내 친구도 4 기인데 왜 쟤는 수술하고 저는 안 합니까?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진에서 단계랑 실제로 그 단계가 됐을 때 증상의 또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랑 치료의 단계랑, 그러면 이게 수술을 해야 되냐 그런 단계가 이게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뭐 사진이 많이 안 좋으면 증상도 아플 가능성이 크고 치료도 수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설령 엑스레이가 많이 망가져 있더라도 제가 몇 번씩 보여 드리잖아요.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제가 수술도 안 하고 심지어 약물도 치료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엑스레이는 한 3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진장 아파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인공관절까지 수술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 보여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게 꼭 맞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예를 들면 사진에서는 요렇게 1, 2, 3, 4로 딱 구분할 수 있다면 증상은 어떤 거는 2 기까지도 안 아픈 것도 있고 어떤 거는 4 기도 그렇고 이거가 치료까지 보면은 더 안 맞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그레이 존 이 회색 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환자가 와서 그 말 하더만 우리 왜 같은 병원에 있는 다른 교수가 봤는데 그 양반은 수술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왜 수술을 하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환자분은 관절염도 한 3 기, 4기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허벅지 근육도 말랐고요. 지금 100 미터도 못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수술을 안 하자고 그랬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마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뭐야 병원 가면 왜 이 병원에선 뭐 하라고 그러고 저 병원에선 뭐 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또 거꾸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이 사람도 이 말하고 저 사람도 저 말하고 저 사람도 저 말할 거면 모든 질환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면 뭐로 제가 의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뭐 누구 찾아서 가고 뭐로 그러고 있습니까? 그냥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컴퓨터에다 집어넣으면 뭐 1 단계는요 뭐뭐 해야 되고요. 2 단계는 뭐뭐 해야 되고요. 4 단계는 뭐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하지만 제가 무릎을 잘 고치는 의사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람을 잘 고치는데 그중에서 무릎을 특히나 잘 고치는 의사인 게지 제가 무릎을 고치는 기술자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릎만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진만 쳐다보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이 아픈지 증상만 쳐다봐서도 안 되고 우리가 종합적인 거를 판단을 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단계마다 한번 우리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볼까요? 이게 1 단계예요. 아까 우리 엑스레이는 요렇게 서서 이거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찍었을 때 요렇게 부응 많이 떠 있는 거라고 그랬죠. 다리도 보면 제가 요렇게 다리가 휘어졌나 안 휘어졌나 요렇게 선을 하나 그어 놨는데 이게 고관절의 중심하고 우리가 발목의 중심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무릎 중간으로 가면 아주 예쁜 다리라고 할 수 있는데 보면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가운데로 떨어지는 환자예요. 요런 환자들은 이 조기 관절염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입니다. 그래서 증상을 살펴보면 어쩌다 불편한 경우들이 많아요. 어쩌다 불편한 경우들. 그래서 요렇게 증상만 느끼는 경우에는 1 단계의 조기 관절염은 대부분은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좀 체중 좀 빼고 우리가 제가 쪼그려 앉는 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쪼그려 앉는 자세를 하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단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50% 이상 남아 있는 경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줄기는 좀 줄었는데 50% 미만으로 요렇게 줄은 경우에는 경도의 관절염 소위 말해서 2 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의 안쪽이 이렇게 오그라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오다리가 인제 형성이 될 수 있겠죠. 무조건 인제 관절염이 있다고 오다리 없다고 오다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관절 간격이 쪼끔 줄어들었다는 거는 '아 인제 이 사람이 반월상 연골이나 관절 연골이 쪼끔 찢어지거나 닳기 시작했구나.' 그런 연골의 변화가 시작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인제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물론 인제 요렇게 2 단계인 경우에도 엄청나게 세게 큰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미한 증상을 느끼게 되고 그래도 1 단계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은 손을 물론 인제 MRI를 찍어 봤더니 연골이 찢어져 있는데 연골 찢어졌다고 무조건 수술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연골이 찢어졌는데 이런 기계적인 증상들 끼어 들어가는 증상이 있어서 우리가 턴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자세를 바꾸거나 이럴 때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에서 체중 감량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쪼그려 앉는 거 하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아프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요런 경우에 약물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 비교적 잘 낫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3 단계 우리 중등도 관절염이라고 그래요. 중등도 관절염이요.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2 단계보다는 나중에 인제 제 혹시 이 유튜브가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백으로 돌려 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 단계에 비해서는 요 관절 간격이 훨씬 줄었죠. 2 단계는 우리가 이거를 100 으로 본다면 50% 미만으로 줄어들었지만 얘는 이걸 100 으로 본다면 50% 보다 더 많이 50% 이하로 줄게 되니까 꽤나 좀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관절 자체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통증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요 무릎이 붓기도 하고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무릎이 뻑뻑하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슬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수술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그랬어요.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노화의 일환이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무엇을 하자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중 감량도 해 보고 생활 습관도 개선해 보고 쪼그라드는 것도 안 하고 운동도 해 보고 약물도 먹어 보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낫는다 그러면 요때서부터는 사실은 인제 수술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인제 인공관절을 많이 하게 되니까 인공관절을 많이 하면 사실은 요 3 단계에서도 인공관절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꽤 있습니다. 근데 그 퍼센티지가 그러면 "선생님은 대충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3 단계에 해당되는 분 10명 중에 1-2명 정도밖에 1명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도 가끔은 요 3 단계에도 수술해야 되는 경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 한 10%는 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고요, 저한테는. 4 단계라고 하는 거는 보시다시피 인제 뼈와 뼈가 완전히 맞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안쪽이 요렇게 닿게 되니까 오히려 오다리가 이렇게 심해지는 요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완전히 관절이 인제 파괴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 전체 예 하지 전체의 골 변형이 보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인제 관절 간격이 완전히 좁아지고 인제 뼈도 변형이 생겨서 물론 요것도 마찬가지로 4 단계라고 할지라도 "당장 수술합시다."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체중도 감량시켜 보고 우리가 운동도 좀 해 보고 절대로 방바닥 쪼그려 앉지 말라고 그래 약물 줘 버려 4 단계에서도 수술 안 하고 버티는 데도 무진장 많습니다. 아까 심지어는 골개사가 일어났는데 아까 보면은 제가 근 10년 동안을 수술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 환자도 나중에는 수술하는데 10 년을 안 했어요. 근데 10 년을 그냥 버티면서 아픈데 그냥 참으면서 10 년을 가면은 그거는 바보고요. 잘 쓰시면서 안 했습니다. 일상생활 다 하시면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도 먼저 저렇게 우리가 운동이나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면 그때 가서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것들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 단계에서도 어른들 오면은 한 80% 그 정도는 수술하는데요. 한 20-30%는 수술 안 하고 그냥 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와 오늘 질문이 엄청 많으시네. 제가 이따가 우리 다음에 5 시에 그 선생님이 또 한 분 강의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제가 50 분까지 대답을 해 드리고요. 안 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제가 그 꼭 사진 찍어 가 가지고 다음 달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그래서 고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 단계서부터 4 단계까지를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이 관절 간격이 넓고 다리는 곧바르고 관절 간격이 50%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약간 오다리가 생겼고 관절 간격이 50% 이상 줄어들었고 오다리가 쪼금 더 심해졌고 관절 간격이 완전히 뼈와 뼈끼리 맞닿는 단계가 4 단계고 이렇게 오다리가 심해져 가는 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정리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관절염의 단계가 이렇게 보여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관절염 단계는 수술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거보다는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를 알려주는 안내도입니다.
우리가 안내도라는 얘기는 "이렇게 가는 거를 우리는 권고를 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꼭 "이렇게 가야만 해요."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권고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관절염 단계는 우리가 수술을 결정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 어떤 걸 해야지 뭘 조심해야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안내도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이 조기나 경도 소위 말해서 1, 2 기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진행이 가는 것을 제가 진행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다만 이 진행을 억제하거나 천천히 가게 만드는 것에다가 포커싱을 맞추고요. 중증도 아까 말씀드렸던 50% 이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그 기능을 잘 유지를 해서 우리가 현재 잘 쓰고 앞으로도 지금 진행되는 걸 좀 줄이자 요런 개념이고 고도의 같은 경우 고도 관절염 같은 경우 소위 말해서 말기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삶의 질을 회복의 목표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막 사돈데 뭐 '나는 축구를 해야 되겠어.' 막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은 아닌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만 일상생활은 아주 잘하고 편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정도의 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는 단계를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이 사람의 활동력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통증은 얼만큼 느끼고 있는지, 이 사람의 직업은 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은 뭔지를 보고 전체적으로 사람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 엑스레이 단순히 단계만 보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보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은 엑스레이가 엄청 망가져 있는데도 제가 축구하라고 놔두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3 단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그 제가 인공관절까지 한 분들 사진도 보여 드렸죠. 그러니까 항상 이 단계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면 의사 선생님들한테 진료를 보실 때 '아 내가 저 정도의 위치에 위치하고 있구나.' 고 정도만 아시면 되는 것이고 그거 자체가 수술의 아주 기준은 우리 두부 자르듯이 자르는 그런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많아서 인제 하나씩 하나씩 해 볼게요. 첫 번째 게시판 질문으로 첫 번째 올라온 거는 슬개골 복합골절 시 수술 후 11 주째입니다. 굴곡 운동 시 슬개골 아랫부분이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인제 모르는 거죠 제가. 왜냐하면은 엑스레이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수술을 해 놨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저거 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복합골절이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환자들이 와서 "금 갔어요." 아니면은 뭐 "부러졌어요." "박살났어요."에서 박살났어요예요. 그래서 박살났다는 얘기는 분명히 선생님이 어렵게 수술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 이 슬개골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다리를 쫙 펴게 하는 소위 말해서 신전 기능. 우리가 다리를 쫙 펴서 이렇게 들잖아요. 아니면 발로 차든지 그런 근육의 연결점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무릎의 관절을 앞에 있는 대퇴골하고의 관절을 해서 이 부하들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밑에 부분은요. 우리가 슬개건이 붙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환자분이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운동 같은 것들을 과하게 하면은 거기에 이 슬개골 밑에 부분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점퍼스 점퍼스 신드롬, 점퍼스 디지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프 같은 거 많이 하면은 고 자리가 되게 아픈 건 거예요. 그래서 이 고자리는 아플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복합골절이 돼 있고 11 주째이기 때문에 무릎 운동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약을 드시면서라도 하시고요. 그다음 물리치료 같은 것도 도움이 돼요, 저런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이 통증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아프다고 안 움직여 버리면 안 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가만히 있을 때도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을 때 자꾸 신경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옛날에 이상감각증, 현재에는 복합통증 증후군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냉정한 얘기지만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빼놓고는 뭐 아니면 딴 때도 운동할 때도 심지어 마찬가지로 자꾸 신경 쓰지 말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몸은 우리가 무생물이 아니잖아요.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내가 여기 아프다, 아프다 하면 더 아파지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안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복합 통증 증후군을 막기 위해서는 자꾸 신경을 차단시키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실버선 님께서 50대 남성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을 하다가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습니다. 계단만 내려가도 어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완치가 가능한 거냐고 물어보니 의사 선생님한테 완치가 가능한 거냐고 물어보니 치료만 열심히 받으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고 인터넷에 퇴행성 관절염을 검색해 보니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글을 봤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계단만 내려가도 무릎이 아픈데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자, 이거는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큰 범주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거는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의 일환인 거예요. 우리가 암 같은 것들은 아주 명확한 질병인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나이가 들면 암이 생길 확률은 올라갑니다, 어린애들보다. 그렇지만 암이 나이가 들었다고 그 암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질환이지만 우리가 퇴행성 변화와 연동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50이 넘으니까 이제 노안이 왔잖아요. 노안이 오면 노안은 질환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분명히 질환이지요. 질환인데 이거는 누구나 다 오는 질환이에요. 이것도 노화의 일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을 해야죠. 그러니까 안경을 안 쓰시는 분들은 돋보기를 쓰시기도 하고 저처럼 이제 근신 경우에는 안경을 벗고 쳐다보기도 하고 아니면 다초점 렌즈를 쓰기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관절염 자체는 25세, 30세만 넘어가서 노화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표현합니다. 대신에 이 퇴행성 관절염은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30이 넘은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면은 관절염 말기가 돼서 인공관절까지 하는 관절염이 있어서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서 여기 있는 경우에도 소위 말해서 우리 연골이 퇴행성으로 도관이 찢어졌어요. 그것도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뭐 그 인공관절 할 정도로 완전히 연골이 다 까졌어요. 그것도 퇴행성 관절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범주에서의 퇴행성 관절염은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완치를 하려면 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완치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그 부분, 그 통증이 있는 그거만 똑깍 잘라내서 보면 그거는 좋아질 수 있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오해하고 곡해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큰 범주에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뭐 나이가 들면 죽습니다라고 그러면 나이가 들면 죽는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40살에 죽기도 하고 50살에 죽기도 하고 100살이 넘어가기도 하고 120살이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맞죠. 나이가 들면은 죽습니다가. 그러나 우리가 그 상태를 잘 하면은 그거를 지나가듯이 우리가 요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건가요. 그냥 전체적으로는 퇴행성관절염은 완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 막에 아픈 그 부분을 똑깍 잘라내면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 요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영도 님께서 교수님 무릎이 시리면 아픈 것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특별히 외상이 없다면 그것도 동반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젊었을 때는 안 아팠는데 나이가 드니까 아픈가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무릎 근력 운동 열심히 하시고 안 좋은 자세 하지 마세요. 안 좋은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쪼그려 앉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력 운동한다는 거는 활동력을 좋게 해서 이 통증 같은 거를 감소시키고 우리가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근데 나이가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퇴행성 관절염도 생기지만 이게 근육의 힘도 점점 빠집니다. 근육의 양도 빠지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도 또 노화잖아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릎 시리고 아프면요. 열심히 운동하세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오영도님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레몬님께서 교수님, 제가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그러니까 시노비안일 거예요. 아마 시노비안 주사를 무릎에 맞았어요. 무릎에 주사를 맞았어요. 저게 연골 주사에
그 상품명입니다. LG에서 나온. 6개월 있다가 오면 주사를 한 번 더 맞는다고 하던데 시노비안 주사는 어떤 주사인가요? 시노비안이 연골 주사인가요? 연골 주사를 맞으면 좋은 건가요? 제가 다다음번인가 아마 그 또 인제 연골 주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할 거고 기존에 제가 또 주사에 대해서 관절내 주사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것도 있어요. 여기 이 비욘디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골 주사, 무슨 뭐 콜라겐 주사, 아니면은 DNA 주사, 아니면 줄기세포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뭐 여러 가지들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시노비아는요. 소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연골 주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골 주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골의 성분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원활하게 무릎이 잘 뭐 부드럽게 소위 말해서 윤활유를 바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연골 주사 자체는 실험실에서는 통증 완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통증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 연골 주사를 맞습니다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근데 연골 주사를 맞으면 좀 무릎이 부드럽다고 하거든요, 환자들이요. 그럼 부드러우면은 활동력이 더 많아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통증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비슷해요. 결론은 통증이 좋아질 수 있어요, 연골 주사를 맞으면. 근데 그 원리가 우리가 소염제처럼 딱 먹으면 그것 때문에 안 아파지는 게 아니라 기능이 좋아져 가지고 안 아파지는 고런 효과가 있습니다. 뭐 좋은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맞으셔도 저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연골 주사는. 자, 서머님께서 TJ 서머님께서 "안녕하세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이 아픈데 걷기 운동과 실내 자전거 중 어떤 운동이 무릎 관절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운동은 관절염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건 모든 운동은 몸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설령 무릎이 아프더라도 뭐 폐나 심장이라도 좋아지겠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등산이 뭐 몸에 안 좋다고 무릎에 안 좋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폐하고 심장에는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또 더군다나 우리 삼대장이 있잖아요. 삼대장. 관절염의 삼대장이 뭐냐면 수영, 실내 자전거, 걷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거가 더 도움이 되냐? 제가 봤을 때는요. 텔레비전 보고 있을 때는 실내 자전거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저는 가급적이면 밖에서 많이 걸으시라고 얘기합니다. 나이 들면은 물론 인제 허벅지 관절 운동도 해야 되지만 나이 들면 인제 뼈가 약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면에서 충격을 주면 근력 강화 운동도 되죠. 뼈도 강화시킬 수 있죠. 충격을 주니까 골다공증에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이가 들면 항상 오감하고 고유 감각이라는 것이 떨어지는데 이 밖에서 걷다 보면 앞에서 핸드폰 하고 오는 중학생도 피해야죠. 그다음에 쨍그랑하는 저쪽에서 유리 나면 유리가 깨지면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죠. 저기서 번쩍거리면 또 쳐다보기도 하면 이런 오감각, 고유 감각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걷기 운동이 좋습니다. 그 레몬님께서 또 그것도 보내셨네요. 오영도님께서 맞아요. 나이 드니 없는 근육도 팍팍 빠지고 생기는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운동해 볼게요. 잘하셨습니다. 레몬님께서 무릎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무릎에서 모래 소리가 나는데 관절염 때문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제가 소리는 모래 소리건 목탁 소리건 무슨 뭐 뻑하는 소리건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죠. 소리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 신경 쓰라고 그랬죠? 통증이 있는 소리 때만 신경 쓰세요. 통증이 있는 소리만. 통증이 없으면 소리를 내시면 안 됩니다. 무릎 안 좋을 때 등산하면 무릎 더 안 좋을 수 있냐, 증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뭐. 딴 것도 대답 좀 해드릴게요. 자, 버세타일님께서 교수님 침대에 누웠다가 다리 움직이면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는데 왜 그런가요? 통증 없습니다. 지금 얘기했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들리시죠? 이렇게 통증이 없는 소리는 어느 관절에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대부분의 소리 나는 거는 우리가 힘줄이 모든 관절에 있는 뼈들이 동글동글한 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울퉁불퉁하게 생겼지. 그렇기 때문에 틱틱 튕기는 소리입니다.
우리 현악기처럼. 그래서 그 소리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면 인제 관절에서 아까 소리 내는 거는 막 음압에서 양압으로, 양압에서 음압으로 바뀌면서 나는 소리니까 중요한 거 하나만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아 통증이 없는 소리는 무시하자.' 됐습니까? 자 33 님께서 "안녕하세요. 서서 움직일 때 무릎이 돌아간 느낌이 나는데 왜 그럴까요? 그리고 무릎을 구부릴 때도 살짝 아픕니다." 실제로 인대가 끊어져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그 서서 움직일 때 무릎이 살짝 돌아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무릎에 살짝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은 그리고 살짝 아픈 느낌이고 고는 근육이 좀 말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근육 운동을 열심히 좀 해 보시고요. 한 번 더 해 보셨는데도 그런 증상이 있으면 고때는 인제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몬 님께서 "교수님 무릎에 좋은 운동이 무엇일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좋은 음식 찾아다니지 말고 나쁜 음식 먹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무슨 음식이 좋을까요?" 그러면서 찾아다니는 것보다 "술, 담배 하지 말고 나쁜 음식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실은 무릎에 가장 안 좋은 건 쪼그려 앉는 거예요. 그거 빼놓고 뭐 어떤 운동이든지 해도 되는데 다만 무릎에 좋은 운동이라고 표현하기 곤란하고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골관절염 때문에 아픈 분들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체중이 실리지 않고 가급적이면 무릎이 비틀리지 않는 운동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영, 실내 자전거, 그 걷기를 3 대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영은 물로 받아주잖아요, 체중을요. 그러니까 무릎의 근력 운동만 딱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수영도 평영, 깨구리 수영 같은 경우는 무릎이 아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는 안장이 받아주잖아요, 체중을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안장이 체중을 받아두고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대신에 또 제가 자전거 얘기해 줬죠. 안장을 최대한 높이시고 무릎이 이렇게 붙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지 이렇게 벌어지면서 운동을 하면 무릎을 비트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걷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걷는 운동도 비트는 운동이 아니라 무릎을 구부리고 폈다만 하는 운동이잖아요. 대신에 걷는 운동도 평지만 걸으셔야지 나는 계단을 뭐 10 층까지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요. 뭐 그런 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그래서 평지만 하십시오. 그래서 그 뭐 계단 10 층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요는 내려오는 거가 무리가 간다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올라가는 거는 무리가 안 갑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평지를 걸으시고 너무 힘들게 안 걸으셔도 되니까 약한 강도로 길게 하는 운동이 좋은 겁니다. 60대 여성 손가락이 휘어 있는 건 뭔가요? 제가 뭐 어떻게 휘어졌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일반적으로요. 손가락이 인제 60대 여성이면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렇게 자가 면역 질환만 없었다면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렇게 있었을 때 이 끄트머리가 휘어져 있는 경우들은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막 저거 일 같은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인제 요런데 요 가까운 부위들이 휘어져 있는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아니면은 요런 자가 면역 질환 요런 것들은 저거 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누워서 자전거 타는 운동 하세요. 좋습니다. 음. 자 겨울님께서 "안녕하세요. 76세 여자고 관절염 3 기입니다. 최근에 대학병원에서 관절 수술 목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담당 교수님께서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니라고 3 개월 동안 근력 강화 운동을 위주로 해 보라고 해서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다. 나이도 있고 3기 진단 내려진 상태인데도 수술 안 하고 운동만으로도 호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이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깐요. 나이가 왜 중요해요? 보면 어떠신 분들은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외모도 요즘은 그렇고요. 외모도 심지어. 엑스레이 쳐다보고 뭐 이 허벅지 근육 쳐다보면 오늘도 잘 아는 회장님이 오셨는데 그분도 한 70 세가 됐더라고요. 뭐 70세 가까이 되셨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10 세가 넘었나? 근데 막 그 허벅지는 거의 젊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갖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또 한 분 오셔 가지고 80대 중반인데 제가 나이가 많아서 "수술을 해도 될까요?" 막 그렇게 얘기하셔 가지고 오늘 입원 환자 7명 있더라고요. 저번 주에 수술한 환자들. 7명 태어나고 인제 오늘 쭉 다 또 입원을 하실 텐데 7명 정도 있으신데 그중에 2 명이 그분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기본이 80세 넘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3 기인데도 인제 운동을 하시라는 얘기는 괜찮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도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한번 노력을 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수술하는 경우 얘기했잖아요. 일상생활에 아주 저해가 된다든지 그래서 일상생활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걷다가 다리가 휘청하는 느낌, 다리가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있으면 그런 경우는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관절염이 무릎에 통증을 주고 이것이 일상생활에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76 세면은요 무릎이 많이 아프시면은 소염제를 같이 드시면서 평지 걷는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균형 감각도 늘고 그런 고유 감각 같은 것들도 늘 수 있으니까 고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자, DHKCBRHSKEN 님께서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월상 연골에 수평 파열이 약간 있는데 대학병원들에선 수술하지 말고 지내면 된다고 합니다. 러닝을 주로 하는데 5분 페이스로 20분 정도 달리는데 일 주일에 2번 정도 달리면 큰 문제가 없을까요? 43 세고 182에 65 킬로그램으로 마른 편이긴 합니다. 무릎 통증은 아주 가끔씩 있는 편이고 평소에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한 2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도 외래 보면서 저거 한 건데 이 반월상 연골에 대해서는요 쪼끔 여러분들도 아실 필요도 있고 우리가 인제 선생님들도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수평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반월상 연골이 있으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파열이 있는 거예요. 이 수평 파열이라는 게 는 요거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파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여러분들이 뭐 때 보시면 아시냐면 어떤 분들이 가끔 교통사고가 났는데 수평 파열로 왔는데 진단서 써 달라고 지금 막 다친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수평 파열은 파열의 기전상 요거는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파열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평 파열은 외상에 의해서 파열되는 파열의 패턴이 아닌 건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 안 써 주죠. "이거 당신 요번에 교통사고 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섭섭해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라고 그러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어떡합니까? 그 교수들은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수평 파열이라고 하는 거는 퇴행성 변화가 있고 퇴행성 파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행성 파열이 있다고 해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4 단계 그러면 연골이 거의 없어졌겠죠. 그다음에 아까 3 단계 또 연골이 많이 찢어져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운동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운동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수평 파열이 왜 생기냐면 우리가 쪼그려 앉는 자세라면 지금 이분도 분명히 나중에 MRI를 찍었을 때 수평 파열이 뒤쪽에 있었을 겁니다. 앞쪽에 있지 않습니다. 저거 내측의 안쪽에 뒤쪽에 있을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침대도 다반화돼 있고 식탁도 아주 일상화돼 있지만 저희 어렸을 때 다 방바닥 생활했잖아요. 그러면 이 쪼그려 앉는 거에 굉장히 익숙하고 이 쪼그려 앉는 것 때문에 이런 수평 파열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제발 방바닥 좀 안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월상 연골 내측 반월상 연골의 수평 파열은 함부로 수술하는 거가 아니다. 다만 이 수평 파열이 찢어져 나온 놈이 팔랑팔랑 거리다가 얘가 고정돼서 그냥 이렇게만 찢어져 있으면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찢어진 놈이 또 하나 이중적으로 찢어져서 이 팔랑팔랑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팔랑팔랑 움직이다가 이게 턴 같은 걸 한다든가 운동을 할 때 팍 무릎에 낑겨 들어가면 으악 이럴 때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턴할 때 으악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런 경우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운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소위 말해서 기계적인 증상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요런 기계적인 증상이 있을 때만 관절경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바지 밑단 해줬다고 엄마가 바지 무조건 자르지 않잖아요. 그랬다가 우리 오프레이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제가 저거 밟으면 넘어지겠다 싶을 때 와서 가위 들고 와서 똑 자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오늘 외래 보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원판형 연골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원판형 연골이 있으신 분들. 근데 이 원판형 연골이 찢어져 있는 경우는 모르겠지만 정상 원판형 연골이 있었을 때 그거는 C자형으로 만든다고 수술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원판형 연골은 이 C자형으로 만들면 그 안에 있는 조직 자체가 틀려요. 이 C자형의 원판 소위 말해서 반월상 연골 도가니는 이 파이버들이 섬유질들이 이렇게 선상으로 있다면 이 원판형 연골은 불규칙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C자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 파이버들 섬유질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판형 연골을 함부로 C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HO 효심리 이효심이네요. 이효심. 효심리 분께서 안녕하세요. 과사용으로 1년째 반복되는 무릎 만성 통증이 있는데 온찜질하면 시큰거리고 무릎이 아파요. 근데 냉찜질하면 통증이 가라앉는데 왜 그런 걸까요? 만성은 온찜질해야 한다는데요. 만성은 온찜질해야 된다는 말이 맞습니까? 그게 제가 항상 얘기해서 첫 번째 아주 쉬운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내가 냉찜질을 해야 되는지 온찜질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럼 무릎에다 손을 탁 갖다 대요. 내 손바닥보다 차가우면은 온찜질, 내 손바닥보다 뜨거우면은 냉찜질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쉽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실은 온찜질도 그렇고 냉찜질도 그렇고 뭘 해도 가라앉는다 그러면 저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 원리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시는 거가 뭐냐면 냉찜질 같은 경우는 막 지금 염증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열이 나면 그 열을 식혀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염증 반응이 감소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모기가 물리면 긁지 마시고 거기다 대고 얼음 갖다 대면 가려움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냉찜질이 유리한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물리치료실 가면 3종 세트 있어요. 그 어 온찜질 해 주고 그다음에 전기 치료해 주고 그다음에 초음파 치료. 맨날 똑같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물리치료라는 거는 이 조직에다 열을 내는 거예요. 뜨뜻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온찜질을 해 봤자 피부하고 이 지방 정도만 뜨거워집니다. 실제로 저 안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느낌만 뜨거운 거지. 근데 근육 정도까지 가려면 전기 치료를 해야지 거기가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초음파는 거의 뼈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종 세트 온찜질 핫팩 전기 치료 우리가 초음파 치료 맨날 똑같은 거 그게 아니라 그 깊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레몬님께서 교수님 슬개골이 파열되었을 때 하지 말아야 하는 운동이 있을까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파열이 부러졌다가 붙으면 어떤 운동도 다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무릎에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뭐라 그랬어요? 쪼그려 앉는 거 빼놓고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됩니다. 슬개골이라는 건 뼈잖아요. 뼈가 붙었는데 뭘 안 할 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시간이 좀 돼가지고요. 슬개골 파열됐을 때 수술하지 않고 통기부스를 했는데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면 붙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통기부스를 하든 수술을 하든 그 목적은 다 뼈를 붙이겠다는 거니까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면요. 다음 시간에는 7월 27일 날 매달 네 번째 주 월요일 4시에 하는 거고 내 무릎 제대로 하기 7번째로 약가 주사 아까 연골 주사 얘기하셨네요. 어디까지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